지금부터는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조작 기소 네. 국정조사 특위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입니다. 네. 예, 요거를 좀 잘 숙지 좀 해줘 두 분 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네. 진짜 우리의 이야기고 그렇지. 너무 중요한 맞아. 이야기들이고 너무나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니까. 맞습니다. 괜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특히나 나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언론 이슈거든요. 네. 언론 이슈야. 그럼 언론이 제일 당사자고 제일 열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제일 한다로 이거를. 진짜 특이해. 진짜 아이러니야. 진짜 특이하지 않아? 네. 나는 그거를 진짜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표장돼 가지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안 다루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대장동 그리고 윤석열 명예훼손, 대북송금 통계 조작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요새 국정조사 특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동아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현수막에서만 보다가 요즘 뭐 맹활약입니다. 신촌에 가면 다 김동아 현수막이거든요. 네.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아, 난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했는데 이번에 맹활약이에요. 맞아, 이번에. 진짜. 그 전까지는 솔직히 어디서 조금 아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했었어요? 이렇게 또 언론에서 많이 알아주시니까 네. 더 뿌듯합니다. 요새 진짜 막 존경합니다, 저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 당사자. 피해 당사자. 그리고 이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예습이 아마 안 됐을 거야. 맞아요. 아, 예. 그래서 이번 특위를 보면서도 우리가 다룰 수도 없었을 거야. 따라가질 못하니까. 와, 요새 진짜 더 위대해 보입니다. 네. 비닐봉지 속 최욱. 최욱이 키운 비닐봉지.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예. 아, 봉지욱. 왜 이제 왔어? 와, 진짜. 아니, 오늘은 뭐 한상진 기자가 그저께 나왔으니까. 아, 그럼 왜 근데 이제 오늘은 와? 그 국정조사 얘기 말고도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릴 게 있어서. 아, 좋습니다. 네. 야. 아, 왜 이제 왔어? 내가 진짜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데. 그 봉지욱 귀한 걸 알아야지. 맞아. 야, 우리 기자님이 뭐 언제는 왔다가 내일 하시죠. 하라고 그러고. 한 3, 40분 기다렸는데 내일 하시죠. 시간이 없다. 맨날 뭐 배불쇼가 뭐냐 막 이러고. 죄송합니다. 그만 좀 처먹어라.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게 다 쌓이네. 쌓이죠. 농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봉지욱 기자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요거를 한번 다뤘는데 네.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예. 요거 한 번 다시 좀 보고 갈게요. 예. 자,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봉지욱과 대장동 일당들이 짜고 윤석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버린 거야. 네.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예.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할 때 네. 브로커 이름 뭐야? 조우영. 조우영 오. 좋았다. 봉지욱은 조우영하고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그런데 네. 검찰이 봉지욱하고 조우영이 통화한 것처럼 녹취서를 만들었어. 이거를 이렇게 봐봐. 네. 이 몰랐지? 그럼 판사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었어. 통화한 적이 없거든. 없는데 근데 여기 봐봐, 맞지? 있는 것처럼 4번이나. 네 번이나 한 번도 한 적 없어. 조작이네. 조작이네. 좋았다. 어. 조작 걸렸어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이 조작한 담당 검사가 그 유명한 네. 강백신이야. 또 강백신이야? 강백신한테 아. 현장에서 물어봤어. 네.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봉지욱한테 딱 걸렸어. 그 자리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어. 자,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 그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건 확인돼서 오류가 시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데요. 재재판이잖아요. 재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지금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증인 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나는 봉지욱이 뭔가 마동석 같더라고. 마동석. 아 그다음에 강백신이 얼굴을 봤었어야 돼. 자 부연. 근데 이제 보면 전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아 강백신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 무서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무서워. 저 정도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전날 행동은 그런데 정말 임기응변에는 정말 강하구나. 저거를 아마 본인이 해명이 잘 안 됐을 텐데 뭐 초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재판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재재판 저는 매일 가잖아요. 네. 매번 가면 제가 저 녹취록을 재판에서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 녹취서는 재판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예. 근데 이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사건 기록을 안 봤습니다 아직.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때문에 이렇게 목록 정도만 쭉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조우영 씨랑 한 번 만났죠. 90분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몰카를 찍고 그걸 또 이제 나중에 보도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저 녹취록 내용만 봐도 팀장 봉지욱 팀장 얘기가 나와요. 녹취록에 예? 봉지욱이 봉지욱 팀장 얘기합니까? 그러네. 녹취록 내용에 우리 봉지욱 팀장 한번 만나시죠. 그러니까 제 저기 팀원이었던 라정 PD가 통화를 한 건데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JTBC가 사과방송할 때도 그렇고 검찰의 그 논리가 뭐냐면 봉지욱이 조우영을 만나서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봉지욱이 그거 기사에서 뺐어. 일부러 뺐어. 악의적이야. 이거잖아요. 제가 조우영을 만났을 때는 2021년 10월 26일에고 동아일보 그분 보도가 10월 9일에 있었어요. 그분으로 난리 났을 때입니다. 조우영을 만나서 제가 윤석열을 물어볼까요? 그분을 물어볼까요? 그분이지. 그분을 물어봤고 조우영이가 유동규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거기에 대해. 근데 제가 그걸 그때 보도 못합니다. 왜? 조우영의 주장이잖아. 이래서 위에서 보도를 막더라고요. 위에서가 어디 위야? 데스크. 아니 그러니까 그 데스크가 무슨 방송국인데? JTBC에 아 뉴스타파가 저 아니고? 방송을 그때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하고 이후에 검찰 수사 기록과 정영은 녹취록을 제가 입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일단 진짜 임기응변 하나는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저한테 용코로 걸린 거죠. 저는 그렇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것뿐만이 아니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저걸 딱 보고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꾼 게 우연이 아니구나. 확신을 갖게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거리감을 두고 봐서 그렇지. 내가 저런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조작을 해. 근데 조작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놈은 못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스스로. 그러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잖아. 이게 왜 주작이에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 나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가가지고 한 550일 억울하게 살아봐. 그렇지. 진짜 화병 나는 거지. 화병 나지. 그거 저 자리에서 봉지욱 기자가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또 모르고 또 그냥 뻥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아마 종편에서 다뤘을 거야. 그렇지. 야 이번에 몰랐답니다. 바로 아무 말 잡았다. 못합니다. 막 그러고. 자, 이거 봤죠. 자, 그리고 또 이 검사놈들이 어떤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는지 한 장면 요 우리 김동아 의원님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쌍방울 김태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태원 본부장. 김태헌 본부장. 이 사람이 국회에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이제 받았어. 원래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는데 대부송금으로 간 거잖아.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는지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폭로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조주영 검사님, 한강일 검사님, 특히 이윤환 검사님. 이윤환 검사님은 저와 김성태 씨가 천안 매제지간인데 제가 태국에서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검사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김성태 씨랑 저랑 싸우고 결국 그 전에 이혼했지만 저희 식구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마저 그분이 버리게 했습니다. 21년 5월 달에 조사를 2번 받았는데 신문 쪼가리 두 개 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을요.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시작해서 변호사비 대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흘러갔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와 신문 딱 2개 갖고 와가지고 와 이게 지금 김태현 씨가 증언하면서 언급했던 검사들이 조주현, 이윤환, 한강일입니다. 이거 3면 PPT 3면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얼굴이 있어요? 얼굴은 아니고 지금 이 이윤환 검사가 누구냐? 이윤환. 이윤환. 그 금감원에서 자료를 다 준비해 갔으니 압수수색을 하면 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같이 상의까지 하고 압수수색 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압수수색 안 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박상용하고 뭐 송미경, 뭐 김영란 검사, 대북 송금 검사만 지금 집중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15층 그러니까 이따가 박용철 영상도 잠깐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13층에서 대북 송금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나 여러 사람들이 검찰이 협조를 하면 15층 그러니까 그들은 15층이라고 부르더라고. 15층이 뭐냐. 쌍방울의 배임,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김성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대북 송금 협조를 해주니까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을 좀 빼주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15층에서 횡령 배임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혐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회장의 부하 방용철이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합니다. 13층이 잘 되면 15층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층은 대북송금, 15층은 주가 조작. 함께 보겠습니다. 15층에서 자본시장법 조사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프레셔도 받았고 진짜 13층에서 이화영 증인께서 좀 약간 협조가 되고 좀 온도가 좋으면 15층이 분위기가 좋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나와서 얘기했는데 김성태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봉지욱 기자가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보도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사 윤석열의 수사무마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지욱,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라고 있습니다. 이강길 씨가 C7. 그 보도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 보도의 내용을 이강길이 요거 딱 우리나라에서 한 언론사에서만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만. 함께 보겠습니다. 증인은 지난 3월 10일 날 법정에서 이 증언을 했습니다. 2011년 중수부에 가서 조사받을 때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우영이가 차 한 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죠.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만일 2011년도와 2012년도 이렇게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금액이 1,100인가 1,800억인가요? 1,800억. 그걸 관련되는 수사 제대로 받아가지고 처벌받았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비난하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물거품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증인으로 나와 있는 조우영 씨가 저하고 같은 사건으로 2015년도 12월에 구속이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허위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게 드러나서 구속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 이강길. 깔끔하지? 근데도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만 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언론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보도가 바로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 이 보도 이후 일파만파 번져나간 겁니다.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듯한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죠. 고도의 기자, 유원모 기자 두 사람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해놓고 정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약 1208억 원의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창작. 저희가 저 두 기자를 사실 마지막 그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 그랬어요? 네. 신청해서 명단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내부 논의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하나 묻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아쉽게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고 왜냐하면 이게 나와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했을 때 그 취재원 보호는 이제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라도 되든지 뭐라고 핑계를 댈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내부에서 좀 요청은 했었지만 약간 마지막에는 좀 전체를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빠지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요. 기사 잘 썼다고 상을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신문협회에서 수상한 상인데요. 한국신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이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발굴했다. 나는 진짜 나 미치겠어요. 아니 봉지욱 기자님, 그 명예훼손 사건은 언론 이슈잖아. 근데 뭐 저는 뭐 2023년 9월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지금 사실 국정조사에서 이강길 증언 외로는 제가 다 보도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에 주목하지 않고 믿어주질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16번 자료 지금 방금 하나 드렸는데 동아일보 보도가 2021년 10월 9일이죠.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영학은 검찰에 녹취록을 언제 제출했을까요? 검찰에. 그때 저때 수사 초기예요. 16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 현재 검찰에 검찰에 정영학이 제출한 게 2021년 9월 26일 플러스 10월 5일 두 번 제출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출한 거는 기사 나오기 4일 전이에요. 그러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검사들도 제대로 안 봤을 때예요. 근데 저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저거는 보면 전해졌다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스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도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도가.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취재원을 감추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녹취록이 제출된 직후에 지금 저 보도가 나왔잖아요. 검찰발이라고 봐야죠. 일단 저거는 검찰 내부인데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를 막고 싶은 검사 고위 검사겠죠. 왜냐하면 소스가 없는 거를 기사를 쓰겠다고 했을 때 데스크가 그 소스를 확인하겠죠. 내부에선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검장급인지 고검장급인지 뭐 대검의 누군지 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됐으니까 저 보도가 저는 초반에 저 얘기 제가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일면 톱으로 나간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국정조사 준비하다가 10월 9일 일면 톱 기사로 나가요. 일면 톱에 꽂히려고 하면 그 취재원은 고위직이다.
검찰 고위직. 검찰 고위직이다. 왜냐하면 청영 녹취록 지금 검찰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때 저게 갔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없는 내용을 퍼뜨린 거죠. 녹취록이 일단 제출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1기 수사팀이 수사를 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수사팀 내에서 2기 수사팀까지 이어진 검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 검사가 거의 윤석열의 빨대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나 안에 이제 1기 수사팀 몇몇 검사들이 분명히 윤석열이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한테 저런 정보를 줬을 거다. 안에 뭐 그러니까 있다는 정보가 아니라 이런 녹취록을 보니까 이런 취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흘리고 그게 또 언론과 결탁해서 저런 보도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니 그럼 만약에 그 검찰 고위직이 이거를 기자한테 줬다면 완전히 지어서 준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 사실은 저 기자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용당했을 가능성.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는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은 어찌됐든 이걸 창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준 건데 아무튼 저 기사 이후에 모든 언론이 그분 찾아 산만리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제가 조우영이 만나서 유동규가 그분입니다 하면 이 보도의 발자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분 피켓이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아직도 있어요. 대장동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극우 사람들이 그 시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정답은 발표가 돼. 물론 그분은 없어. 근데 이제 그분은 유동규잖아요, 유동규. 아니 정영학 녹음 파일에 유동규가 그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하고 다니니까 알지. 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야 아무도 몰라 천화동인 1호가 네 거라는 거. 정영학 녹취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녹취록에 있는 것은 유동규라고 보도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봉주께도 얘기했지만 언론사에서 일면 탑으로 하려면 편집국장까지 다 승인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 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동아일보나 언론사 전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소스를 줘도 그래도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소스 준다고 다 받았을 것 같으면 뭐하러 언론사를 아니 그거를 합니까?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소스가 평검사였다면 아마 일면 탑 안 됐을 거고 상당히 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 확실하다고. 소스야? 그럼 쓰자라고 된 건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수사팀장 김태훈 고검장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보도가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법조기자단 간사한테 찾아가서 녹취록에 그거 오보야. 동아일보 오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간사가 기자단에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바로잡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그러면 당시에 수사팀장 그때 아마 3차장인가 그랬잖아요. 김태훈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오보를 확인해 줬는데 그걸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랬어? 이게 지금 몰랐다가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국정조사 증언하면서 처음 알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해줬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도 안 썼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무도 안 썼어요. 왜 안 쓴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기자단 내에도 내가 볼 때는 와, 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이 뭐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 이권을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야, 저 회사 하나 잡자라고 하면 맞아. 가는 거지. 기자단에서 친한 기자들끼리 꾸미라고 만들어요. 꾸미 일본 말로 이렇게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동호회 비슷하게. 그래갖고 검사장 뭐 아니면 검찰총장 그 꾸미들이 약속을 쭉 잡아가지고 만나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 식사 자리나 뭐 운동 자리에서 흘려주면 그거를 쓰죠. 순번을 정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쓰고 다음에 흘려주면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무섭다, 저기 하나 잡자라고 하면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뭐 어디 대기업 어디를 하는데 그걸 보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도를 하는데 이 검사가 특정 방향으로 이 수사를 이끌고 가고 싶어. 그럼 기자들을 딱 돌아가는 거죠. 무서워. 근데 그 꿈이 진보지 기자들도 있을 텐데. 꿈이 다 있죠. 네, 다 이게 저 시절이 섞였잖아요. 어땠냐면 무섭다. 잘 아시다시피 법조기자단이 완전 윤석열 한동훈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들의 거의 나팔수 역할을 그때 계속 했었습니다. 법조기자단하고 완전 검찰하고 결탁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치 자신들이 만드는 대통령이란 것 마냥 그렇게 활동해서 이게 도저히 정화작용이 안 됐죠, 스스로가. 그때 밀착이 된 계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었어요.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한동훈 팀장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자들과 밀착이 돼서 많은 소스를 흘려줍니다. 기사 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밀착이 됐죠. 그래갖고 한동훈 편집국장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진짜. 진짜로. 그 타겟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 누구든 될 수 있지 그 타겟.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참고인으로 예. 제가 나갔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기자들이 있지만 아마 기자 생활 하는 내내 이런 경험 하는 기자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일단은 제 다음날을-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겠죠. 검색을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이렇게 좀 샤이하고 예.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해가지고 기사 알아보고 찾아보고 제가 이런 짓 잘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있어도 상처고 없어도 상처고 그렇죠. 이런 거 같더라고요. 옛날에 댓글을 뭐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이름을 검색을 아예 안 하신다.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그날은 할 수밖에 없었어. 예. 왜냐면 제가 그날 발언한 게 기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을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가 딱 3개 뜨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한겨레- 예. 그때 제가 내 이름으로 검색해서 이런가?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빼고 예. 청문회 뉴스타파 이렇게만 예. 검색해서 근데 똑같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이상하다. 예. 왜냐하면 그날 나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장동 그리고 대장동에서 연결됐다고 검찰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저희와 관련된 사건 부산저축은행과 윤석열 관련된 명예훼손 윤석열 사건 명예훼손. 이 예. 사건 관련돼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알려졌지만 디테일하게 알려지지 않았었던 여러 증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죠. 예. 심지어는 이 사건 관련돼서 피해를 보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여튼 관련돼 있는 언론사들도 많아. 맞습니다. 이게 몇 개죠? 이게 아마 10개 언론사만 한 대여섯 개 이상 되고요. 6개 예. 정도죠. 언론인들 뭐 10여 명이 넘고 그렇죠. 숫자가 10여 명인 거죠. 예.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받은 공소장 내용 중에 한겨레 부분이 상당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한겨레 부분 때문에 내가 이 공소장 읽는데 힘들었어요. 나는 한겨레가 그 당시 20대 대선 때 대상공 관련해서 어떤 보도를 했는지 제 공소장을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때 팀장이어가지고. 그랬구나. 예, 전국 팀장이었습니다. 술을 사셔야 돼. 예, 그러네요. 하여튼.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예, 상황이 그런데 기사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기사가 별로 안 나온 것도 안 나온 거지만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뉴스타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수요일이에요. 예. 제가 화요일 날 청문회가 있었고 수요일 아침자 신문을 딱 보면서 조선일보의 사설과 한겨레 신문의 사설 두 개를 그렇죠. 제가 펴놓고 근데 사설은 냈어요. 네. 그렇죠. 보도는 안 나왔는데. 두 개를 저는 신문을 보니까 네. 오렸어요. 정말 옛날 분이죠. 예. 예. 오려서 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예.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이 사진을 간직해야겠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기사를 쓸 때 네. 기자도 취재가 부족하거나 혹은 취재가 잘못돼서 오보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사 내용 중에 팩트가 정확하게 들어있으면 검증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저게 진위를 따져보는 작업이라도 해볼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자가 의견을 가지고 질러버리게 되면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될 때는 싸움을 하기가 좀 애매해. 그죠? 그러네요. 의견이니까. 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면서 좀 약간 좀 울컥했어요. 네. 딱 첫 문장이 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돼서 청문회에서 실체적 진실이 많이 확인됐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예, 사설 리드가.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확인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저는 그게 제가 하루 종일 청문회에서 보고 듣고 느꼈었던 것, 기자 한상진으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 제가 훌륭한 기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엉망진창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자로서 제가 느꼈던 그게 잘 담겨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참 네. 고마웠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조선일보 사설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용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게 첫 문장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런 걸 왜 하냐 저런 걸 왜 하냐 결국에는 이재명 살리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쫙 나가는데 예.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안 보여요. 팩트가 아니니까. 이거는 네. 사람의 감정, 정신세계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풍차하고 싸우는 돈키호테가 되든지 예. 아니면 그냥 풍차를 불질러서 버리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를 주는 두 사설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보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제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이제 한 단계, 뭐 물론 이제 논쟁거리가 앞으로 많이 남았지만 예. 검찰 개혁이 정리가 되어가는 지금 이 순간 예. 지금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없다. 언론 개혁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예, 예. 저는 언론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요즘에 저한테는 가장 무거운 짐처럼 와 있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말씀하신 그 사설이 나온 다음 날 조선일보에는 특집 기사 나옵니다. 검사 10명 중 9명 공소청이 남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검찰 개혁 이것이 급물살을 타고 국조특위가 또 굴러가는 와중에 조선일보는 검사 10명 중 9명 공소청에 남겠다라는 보도를 했고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앞섭니다. 주초에 저희도 아마 준비가 됐을 겁니다만 중앙일보 일면 눈물겹습니다. 매일 수만 쪽 무너지는 검사. 근데 저는요 물론 이제 취재도 가보고 조사도 받으러 가봤습니다만 진짜 좀 상황이 저런가 싶긴 한데 좀 애처로운 상황인데 왜 저런 기사 그리고 조선일보에 나온 것처럼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10명 중 9명 공소청이 남겠다라고 하는 말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권만 갖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지 저는 그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요 얘기만 가지고도 만리장성입니다. 제가 이번 주가 저한테는 굉장히 제 인생에도 뜻깊은 주였어요. 화요일 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 대본을 보내주시잖아요. 내가 이거 보면서 역시 하호영도 어쩔 수 없다. 왜?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랑 생각이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가족이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이번 주에 제가 언론 기사 신문을 보면서 제가 기사 4개가 제 머릿속에 딱 꽂혔어요. 아까 2개는 말씀드렸죠. 사설 2개. 하나가 말씀하셨던 조선일보 기사고 저한테 이번 주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사는 월요일 중앙일보 일면 저 기사입니다. 무너지는 검사. 근데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왔죠? 저는 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왜요? 저게 너무 설정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설정 같으니까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자처럼 어색한 것도 아니잖아. 일간지가 전 사실 일간지 기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월요일자. 저걸로 가는 거죠. 일면 톱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거는 화수목금하고는 좀 달라. 그죠? 다르죠. 확실히 달라. 그럼요. 근데 저런 기사를 저 기사 자체도 웃긴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가 예고되어 있는 검사들을 똘똘마리 하기로 되어 있는 그 청문회가 있는 그 주 월요일 아침 일면 톱 기사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중앙일보의 저 용기 제가 박수 쳐주고 싶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 장면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개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가 지금 또 말을 하면 하여영 앵커께서는 무릎을 칠 거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때 검찰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 공공의 적이란 영화를 만드는데 검찰청을 내줍니다. 기억나시죠? 맞아요. 맞아. 이명박 정부 때 검찰 관련돼서 논란이 엄청나게 많아져. 그때 검찰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갑자기 방송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외모가 굉장히 빼어난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지금 뭐 저기 또 이게 이제 그렇죠. 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검사들을 상대로 면접까지 봐가면서 그때 그랬었나? 여검사 앵커 3명인가 4명인가를 뽑아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무슨 아나운서 띄우듯이 갑니다. 그거에 못지않은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일보가 저기 서 있는 저분이 여검사시잖아요. 검사시잖아요. 너무 설정이에요. 저 사람이 서류더미 속에 갇혀서 매우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저거 우연히 찍혔다고 할 수 없어요. 저 설정한 사진 맞죠. 우리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런 사진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주요 일간지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월요일자 일면 톱으로 본격적으로 이걸 백래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하호영 기자께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몇 주 전부터 자꾸 눈에 거슬리는 기사들이 이렇게 검색이 좀 돼서 제가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 뭐냐면 검사들 힘들다 피곤하다 특검에 너무나 많이 파견돼서 심지어는 천안인가 뭐 어디 지청에는 뭐 검사가 한 명도 없다 다 나갔다 그래서 남아있는 검사들이 밤을 새고 있다 하루에 3시간 못 잔다 이런 기사들이 언론사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두 개씩 툭툭툭툭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백미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 주 나왔던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저는 이런 기사들이 늘상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으로 불붙을 때마다 늘상 만들어지는 기사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통할지 안 통할지 그건 두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예. 늘상 이럴 때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검사 몇 명이 사표냈다 이런 기사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한번 생각 해보셨어요? 전국에 검사 2,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국에 뿌려져서 있는데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동안 검사 예를 들어서 40명이 50명이 사표를 냈다. 그건 누가 알려준 걸까요? 기자한테. 그렇네요. 그걸 기자가 2,200명 검사한테 전화해봤을 리는 없고 기조실장 정보공개 청구했을 리도 없고 이거는 그렇죠. 대검 대변인이 했을 대검 거예요. 대변인, 기조실장 뭐 그럼 이렇지 이거를 않겠죠. 기자가 이런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랬을 때 준 것도 웃기겠지만 저는 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제 경험에 비춰보면 대검 대변인실에서 기획안 하나 만들어가지고 뿌렸겠죠. 딱 양식을 만들죠. 양식 딱 만들어서 그 맨 뒤에만 개조식을 그냥 네. 했다로 바꾸면 바로 기사가 되게 만들었겠죠. 네. 이런 기사가 툭툭툭툭 나오는 것이 예. 결국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그리고 과거 검찰이 잘못했었던 각종 비위 잘못을 덮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래서도 강백신 검사 그렇게 당당했을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과거에도 놀아났고 지금도 놀아나고 있고 그래서 언론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조용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됐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은 이거 끝나고 특검에서 이 불법 조작 수사를 수사해 보겠다고 하는데 뭘 왜 하는 거야? 거기서 뭐가 밝혀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면 또 특검하냐고 여론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국정조사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성과가 날까 좀 사실 좀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솔직히 뭐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랬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사건도 저희 사건이지만 좀 다른 사건에서 저도 기자인데 저도 몰랐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 이대로 덮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특검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저거 특검을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쩌다가 두 분이 그러면 국정조사 증언대에 서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에 앞서 우리 오늘 아까 봉인해제 시작하기 직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어제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오전에 예상은 했어요 제가. 네. 국정조사 내용을 알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오늘 오전에 X에 글을 썼어요.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동아일보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봤구나. 같습니다. 야, 네. 근데 그거는 또 되게 많이 써요. 그 이상하지 않나요? 그 기사 되게 많죠. 네. 동아일보가 2021년 10월 9일에 그러니까 막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진 직후예요. 그때 정해진 직후에 저 기사를 냅니다.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해가지고 김만배 씨가 뭐 정영학과 남욱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있다. 이 보도예요. 그리고 아마 저 기사에서는 1호 배당금의 절반을 600억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은 김만배가 나이가요. 그 정진상 실장보다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 그러면 그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 네. 저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거는 이재명이라고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네. 사실상 이재명을 지목한 기사였죠. 근데 저 몰랐는데 저게 한국 신문상을 받았대요. 나도 그거 나도 몰랐는데 알고 있었어요? 나 몰랐어. 나 몰랐는데 난 이재명 대통령 그 글 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큰 상. 그 사실 그게 엄청 큰 상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이 기사 하나로만 받지는 않고 뭐 대장동 뭐 비리 그렇죠, 추적 보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저 기사인데 문제는 저 기사가 대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저 기사 몰랐죠. 근데 대장동이 난리였던 건 그때 좀 기억나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나고 네. 솔직히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 보고 네. 이재명 관계 있구나. 조금 그런 의심했죠. 저는 솔직히 그때 국회에서 일했을 때였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그때 막 초과이익 환수해야 된다고 또 공약으로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맞다. 그때? 네.
아 보니까 우리 압수수색 동기예요. 아 그래?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압수수색 받고 아마 얼마 뒤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을 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검찰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뭘로 그 김병욱 의원실에 저희는 비서관이었는데 네. 뭘로 압수수색이 온지도 모르고 갑자기 우리가 뭐 압수수색 해야 된다 해서 우왕좌왕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컴퓨터로도 막 다 가져가려고 그래서 네. 아 이런 거는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 해서 검색을 해서 그 영장에 나온 항목들만 가지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게 하고 또 언론들에서 막 제 책상이랑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치우기 귀찮아서 안 치웠던 건데 서류들을 막 범죄 현장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랬었군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동기예요. 김병욱 의원실이 그때 검찰이 강백신 팀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김병욱 의원이 JTBC에 있던 저한테 당시에 무슨 자료를 주고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 뭐 수사 기록이 일단 어떤 자료를 줘서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 중에 일부를 허재영 기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허재영 기자와 저는 법정에서 처음 만났고 네. 김병욱 지금 후보자는 네. 당시 의원은 여기 TBS 봉인해제에 나왔거든요. 한 네. 3주 전에. 네.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봉 기자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근데 수사 받을 때는 뭐 때문에 받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검찰이 잘했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인연도 맺어주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 봉 기자하고 저하고 압수수색 동지회라고 방이 있는데 초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보좌관 최 보좌관은 네. 거의 주범으로 지목돼가지고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분하고 민주당의 김우철 전문위원 네. 이 두 분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괴롭혀가지고 이 기자들과의 연관성을 그러니까 없는 끈을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김병욱 의원은까지는 그게 가진 않았더라고요. 네. 보좌관 선에서. 그래서 김영우 의원은 그때 그러면 뭐 기소 같은 건 안 됐죠? 안 됐어요. 아예 입건이 안 됐고 그 보좌관 선에서 끊기니까 의원까지 못 갔는데 김병욱 의원이 2022년 대선 때 화천대유 TF 팀장이었어요. 그 대책 팀장. 맞아. 상대가 공격을 하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방어가 거의 안 될 때였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이렇게 대장동 그분 보도 내고 다 그분 추종하고 있는데 저희 그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 그분 아니에요라고 해봐야 안 먹힐 시절. 안 통하죠. 그냥 쓰나미인데 뭐 그때는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이게 한 4, 5년 지나고 나서야 네. 국정조사하고 뭐 저희 재판하고 하니까 겨우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 재판에서 대장동 그분을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뭔지 알 수 있는 증거와 증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많이 나왔어요. 네. 아무도 안 써요. 기사를. 네. 뉴스타파 혼자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여러 언론사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좀 많이 좀 써주면 굳이 이렇게 당사자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 떠들고 이래 사실 좀 모양도 좀 빠지고 모양 빠지죠. 하도 안 되니까 그냥 떴다방 대기로 마음 먹고 저도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2탕 뛰었죠. 내가 지금 3번째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오늘 3탕째 뛰고 있는데 저도 제 사건 얘기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또 좋은 일도 아니잖아. 그 무슨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뭐 재판받고 이런 얘기인데 내 사건이지만 내가 안 떠들면 얘기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들고 있는데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예니 씨처럼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네.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는데 일반인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저희한테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청문회 하이라이트 봉지욱 기자님과 한상진 기자님 두 분이 주요 발언을 한 편집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근데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대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18개월 후에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 저희가 최초의 공소장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쪽이 넘는 공소장이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저희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보도 내용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좀 이렇게 톤이 높네요. 지금보다 화가 많이 나게 저기 가면 톤이 높아지는데 이 네. 한상진 기자는 대단해요. 오히려 톤을 낮추더라고요. 어. 저기는 톤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러 좀 누른 거죠. 아 저는 저 청문회장 갈 때 아침에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답변을 준비할 수는 없고 화내지 말자.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욕하지 말자. 제가 사실은 성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욱하면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데. 아, 욕 한마디 했으면 쇼츠 한 200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욕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최대한 낮은 톤으로 천천히 얘기하자. 제가 그 생각만 하고 갔어. 아, 그러면 화를 꼭 억누르신 거예요? 억눌렀죠. 그럼 어떤 게 그렇게 화가 나게 하던가요? 어떤 게? 누가 그렇게? 지금 강백신? 그게 아니라 네. 우리 한 사람이 영화 압수수색 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압수수색 네. 봤어요, 영화? 잘 다큐멘터리?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거 보면 백미 장면이 2개가 나오는데 네. 우는 3번 울었는데, 그러니까 네. 2번 울었는데 네. 김용진 감독이 3번 운 걸로 쪼개기 편집을 한 거예요. 아, 네. 그게 굉장히 억울해서 또 울고. 아니 남들이 보면 나는 카메라만 키면 우는 줄 알아. 네. 근데 이제 항변을 하더라고. 2번 울었는데 3번 운 걸로 편집을 조작했다고. 네. 하여튼 뭐 참.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저 화가 나셨냐? 이게 제가 뭐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저희에 대해서 진행됐던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네. 게 저희 주장이고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대통령 선거를 맞닥뜨려서 기자가 대선 후보를 검증한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뜬금없는 얘기도 아니고 네.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수사 기록 그리고 당사자 인터뷰를 가지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육성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보도한 거예요. 이게 보통의 경우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없고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데 좋은 재료로 쓰여지는 게 민주적인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질 좋은 보도잖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들어온 것도 이제 화가 나는데 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봉지욱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온갖 불법이 막 자행돼요. 있지도 않은 문자를 막 조작한다거나 네. 아니면 통화 녹음 파일에 사람 이름을 바꿔놓는다거나 그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다 엉망진창이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 도대체 이 조직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 당사자들이 이제 청문회장에서 얼굴을 이제 맞닥뜨리는 거니까 화가 안 날 수도 없죠. 안 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게 그 영장을 발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네. 쉽게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저 이만큼 압수수색 할까 하면 네. 이 전체를 주진 않는데 일부 네.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나오는 발부율이 99%. 맞아. 99%. 100번 하면 99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병욱 의원실이 네. 압수수색 받은 이유가 네. 얘들이 처음에 그렇게 영장의 그러니까 신청 청구 사유가 네. 김병욱 의원실과 제가 연관이 돼 있다. 네. 허재현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제가 먼저 받았잖아요. 네. 그걸 근거로 제 압수수색 영장 나왔죠. 네. 일단 나왔으니까 이거 먹혔네. 그래서 김병욱 의원실과 허재현 영장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확인을 못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봉지욱 기자나 저나 서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좀 다르니까 뭐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네.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와서 다시 읽어보면 이제 한 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 말이 거의 단 한 줄도 없어. 근데 그러면 그 시점에는 그러면 이게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느냐?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줍니다.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은 별 신경 안 쓰고 내줘요. 그나마 저희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증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그나마 저희가 운이 좋아서 잘 만나서 네.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압수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올려놨는데 네. 많은 부분은 지우고 아주 작은 부분만 허락을 해줬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이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도한 검찰과 비겁한 언론이 합작해 만든 대장동 조작의 성벽이 이재명이라는 진실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던 그들의 비열한 각본은 이제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올려졌는데요. 조작된 정보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던 세력들의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이번 폭로가 똑똑히 보여준 셈입니다. 낡은 일기장에 새겨진 소년의 꿈이 결국 거대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부수고 진실의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